김우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발표를 한 3분 정도만 딴 말씀 좀 드리고 발표를 하면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퍼지 관련, 퍼지 CON 어플리케이션이라 가지고 저는 지금 제목을 보시면 퍼지라는 단어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사실 저 퍼즐 잘 모르고,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한다고 했다라고 생각하다 약간 마음에 부담이 있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워크샵 제목을 보니까 핫타픽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 이제 위안을 좀 삼아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촬영 마이크 잘 안 들리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굉장히 파이낸스에서는 굉장히 핫토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발표를 하려는 것은 이제 그 많은 방법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있는 단어의 키워드가 스피로버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스피로버가 굉장히 핫토픽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핫토픽은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파트는 크게 이제 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트로를 잘 간략히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활용했던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했던 모형은 가르치 ARJ라고 해서 이제 한 2004년부터 좀 많이 쓰이는 페이퍼에서 나왔던 모형이고요. 이 모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스피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피로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어떻게 받고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엠피리컬 어널리시스로 G7 스탁 인덱스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리고 뭐 최근에 2010년 뭐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로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제 키워드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스피로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스피로버라는 단어도 쓰게 되고요. 저는 컨테인전에 대한 단어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로버나 컨테인전이나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 스피로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하나의 매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스피로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어떤 하나의 퀀티티가 다른 퀀티티를 어떻게 이제 전파가 되느냐, 전이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일 쉽게 생각하면 상관계수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얘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피로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측정을 해보고 어떻게 연구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스피로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로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많은 산업 연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가 하면 리턴 그 자체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금융 리턴 같은 경우는 원체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거의 보면 리턴 아니면 볼레틸리티 또는 리턴과 볼레틸리티 뭐 이런 식의 두 개의 포커스에 맞춰서 많이 진행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리턴과 볼레틸리티의 스피로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당연히 중요한데 얘보다 조금 더 하이어 모먼트에서 보면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이어 모먼트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스큐니스나 컬토시스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컬토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해석이 애매합니다. 컬토시스가 해석이 애매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컬토시스가 크다는 것이 꼬리가 꼭 긴 건지 아니면 이게 봉우리가 뾰족한 건지 왜냐하면 컬토시스는 그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토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컬토시스는 해석이 좀 애매하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스큐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스큐니스는 에이시메트릭을 내재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거티브 스큐니스라고 하는 말은 극단적인 손실에 대한 것들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큐니스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어쩌면 이제 금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테인전 스피로버 같은 것이 결국은 이제 테일 에리어 또는 테일 리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극단적인 영역에서 얘들이 어떻게 같이 같은 관계에 어떤 같은 관계를 가지느냐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스큐니스 같은 것을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큐니스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활용했던 모형은 가치 ARJ라고 하는 모형인데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으나 그래서 이 가치 ARJ라는 모형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걸 추출할 수 있는가 하면 점프 인텐시티라는 걸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점프 인텐시티라는 걸 추출할 수 있고 타임 베링 그 점프 인텐시티가 타임 베링하고요.
그 점프 인텐시티를 추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치 ARJ라고 하는 모형에서 나오는 그 모먼트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모먼트, 세컨드 모먼트, 서드 모먼트, 포스트 모먼트 같이 모먼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모형을 활용하면 점프 인텐시티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모형을 활용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큐니스 같은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스큐니스의 스피로브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치 ARJ라는 모형을 활용을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두 개의 관점에서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제가 썼던 모형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ARJ라고 하는 것은 식을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개의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T라고 하는 것이 T 시점에서 관측한 리턴이 되고요. 이 리턴은 이제 컨디셔널 미인으로 대표되는, 제가 지금 표현한 노테이션에 하면 뮤티라고 하는 부분이 컨디셔널 미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경우는 컨스탄트가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뭐 필요에 따라서 R마다 R마다 모든 컨디셔널 미인에 대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낸스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뮤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생기는 어떤 확률 오차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확률 오차항의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많이 봤던 모형 같은 경우는 뮤티 더하기 입실론 t라고 하는 모형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입실론 t의 베리언스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베리언스의 모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치 원론이다, 또는 뭐 이 가치다, 피 가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저희들이 많이 봤던 모형이고요. 이 가치 ARJ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이 봤던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확률 오차항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분을 입실론 1t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하나의 부분을 입실론 2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일단 지금 현재 입실론 1t와 입실론 2t 사이에는 코릴레이션이 없는 인디펜던트 구조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입실론 1t를 이제 의미를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를 하는가 하면, 쟤들은 유절한 변동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고요하더라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동을 유발하는 모든 드라이빙을 하는 그 확률 오차항을 입실론 1t라고 부를 거고요. 이 모형 셋업에서 입실론 2t는 시장이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다 입실론 2t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점프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프라는 부분들이 입실론 2t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R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얘는 이제 컨디셔널 미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이 컨디셔널 미인 리턴의 경우는 마땅히 없기 때문에 컨스탄트로 두면 그게 컨스탄트 컨디셔널 미인이 되고요. 컨디셔널 미인을 모델링한 다음에 확률 오차항이 생길 건데, 이 확률 오차항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하나의 부분을 입실론 1t라고 부르고, 이 입실론 1t는 시장에서 노멀한 뉴스에서 변하는 부분이고요. 입실론 2t는 서프라이즈 뉴스라고 해서 점프 같은 것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 그리고 급격한 시장의 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1t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변동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입실론 1t는 시그마 t 곱하기 gt입니다. 이 노테이션의 gt는 노멀 제로원을 일단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시그마 t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치 원론의 모양을 가지고 변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입실론 2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실론 2t는 제가 이제 점프라는 이제 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을 해당하는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셋업을 하는가 하면, YJP라고 하는 게 이제 점프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점프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크기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덴시티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의상 지금 현재는 저 점프의 그 사이즈 자체는, 규모 자체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때 파라메터는 세타와 델타라고 하는 평균과 분산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t-1 시점까지의 모든 정보 집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점프의 발생 횟수 NT라고 하는 애는 포화송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프 디퓨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포화송에서 람다 T라고 제가 표현한 부분이 점프 인텐시티인데, 저 점프 인텐시티가 일반적으로 상수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가치 ARJ 모형에서는 저 점프 인텐시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 구조를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프 인텐시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함의를 가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점프는 발생을 한다. 근데 이 점프의 발생도 굉장히 시간에 디펜던트 하더라. 타임 베이링 하더라. 그래서 컨스탄트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모형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가 지금 최근에 좀 제가 본 많은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가치 ARJ라는 모형을 봤을 때 뭐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모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활용을 해서 제가
스피로브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컨디셔널 덴시티 같은 경우는 점프 발생 횟수가 J라고 주어지고 T-1 이전 시점까지 모든 인포메이션이 주어진 상태에서 컨디셔널 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정규분포의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 저기서 봤던 컨디셔널 덴시티의 점프 파트를 없애기 위해서 인테그레이션 해버리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이산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을 보시면 저기 보시면 그 이산형으로 표현된 두 번째 식에 보시면 그 서메이션에 보시면 두 번째 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텀은 생긴 모양이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을 쭉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이런 스텝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결국 이제 점프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 얻는 저 컨디셔널 덴시티의 근사시적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지금 보시는 식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식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눈에 익숙한 형태의 두 개의 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노말이 하나 있고 뒤에 노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것처럼 점프 디퓨전도 결국은 두 노말 분포의 믹스 분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두 개의 노말의 믹스트가 되고요. 다만 이제 옛날에 봤던 점프 인텐시티가 상수인 모양이 아니라 점프 인텐시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모형을 봤더니만 저희가 내리는 결론은 이 지금 가치 ALJ라고 하는 모형이 말을 하는 것은 두 개의 정규 분포가 믹스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선행 연구를 보면 실제 리턴 데이터가 정규 분포가 아니고 두 개의 정규 분포가 믹스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실증적인 사실도 잘 따라가는 모형이라고 생각해서 이 모형을 쓰게 됐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가치 ARJ라고 하는 모형 셋업하에서는 베리언스와 스큐니스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T-1 이전 시점까지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RT의 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처음에 셋업이 RT가 컨디셔널 미인 다음에 두 개의 확률 오차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걔들은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개의 베리언스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있는 T-1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epsilon 1t의 베리언스는 저희는 가치 원원의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따로 써드리지 않았고요. 첫 번째 있는 파트가 가치 원원에서 나온 파트고요. 두 번째 있는 식을 보시면 T-1 이전 시점까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epsilon 2t의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프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대한 이퀘이션을 이렇게 셋업을 지금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이렇게 셋업을 했기 때문에 베리언스를 계산해보면 저렇게 베리언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큐니스 같은 경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 쓴 논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유저란 가치 원론을 쓰게 되면 물론 이제 가치 원론의 컨디셔널 분포는 어떤 것을 셋업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으나 가장 컨벤션한 스탠다드 가치 원론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습니까? 정규 분포를 가정해버리기 때문에 컨디셔널 스큐니스가 0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가치 ARJ에서는 두 개의 믹스드 분포이기 때문에 스큐니스가 0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컴퓨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물론 컬투시스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컬투시스 같은 경우는 약간 해석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가치 ARJ라고 하는 모형이 어떤 모형이고 걔네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피로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피로버가 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여러 토픽인데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면 스피로버를 코릴레이션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코릴레이션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특히나 이제 파이낸셜 리턴 같은 경우는 코릴레이션으로 계산하면 코릴레이션을 활용해서 두 변수의 관계를 다 논의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탁 리턴의 엠피리컬한 특징들, 이제 실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관측하는 리턴의 특징,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라이즈 팩트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말이 아니고 그리고 얘네가 당연히 인디비주얼이 노말이 아니기 때문에 멀티브레이트 노말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엑스인코 무브먼트 인 테일 리전이라고 해서 이제 테일 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포의 양쪽 꼬리를 의미한다고 하면 그쪽 테일에서 굉장히 강한 극단적인 코어 무브먼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멀티브레이트 노말이면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걸만 알면 모든 관계를 다 디파인하고 다 매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관계수가 1인 경우가 가장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면 상관계수가 1인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을 그어볼 수 있으니까 그 직선 안에서는 테일 리전이라고 하는 이제 양쪽 극단의 모습도 디펜던스가 있는데요.
코릴레이션이 1이 아닌 모든 경우에서는 양쪽 테일 디펜던스라고 하는 개념이 멀티베이트 노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디펜던스를 제기되면 여기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엠피리컬 특징은 뭐 그냥 우리나라 말로 빗대어 말을 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깨지는 날은 모든 것들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깨진다는 표현이 좀 적당하진 않지만 많이 이렇게 출렁이게 되면 나머지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출렁이게 될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멀티브레이트 노멀을 쓰는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리턴이 멀티브레이트 노멀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인디비주얼리 노멀이 아닌 건 분명하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베이스된 삼각계수를 계산해서 어떤 스피로브를 계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의 연구의 함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식의 삼각계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스피로브를 어떻게든 측정하고 어떻게든 좀 뭔가 숫자로 만들어 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테일 디펜던스 코에피션트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는 이제 저 테일 디펜던스 코에피션트가 사실은 이제 어떤 거에 하나의 서브셋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쿠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서브셋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테일 디펜던스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메저가 있는데 그 메저를 쿠플라를 활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저기서 말하는 테일 쪽에서 생긴 어떤 디펜던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 디펜던스를 잡아내려고 하니 또는 이렇게 좀 숫자를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하니 코릴레이션으로 되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코릴레이션 대신 뭘 쓸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테일 디펜던스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부분도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쟤를 포함하는 코플라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플라도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 금중에서 들어와서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수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죠. 1957년 뭐 그 정도에 개발된 개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이제 마켈리스크나 이런 쪽에서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활발히 파이낸스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스피로브나 뭐 이쪽에서 저쪽 쿠플라 쪽 이야기를 해서 이렇고 저렇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릴레이션은 이러이러한 한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릴레이션 한계 때문에 테일 디펜던스를 보는 다른 메저들을 보고 또는 쿠플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이 페이퍼에서 썼던 스피로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하면 디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그분이 이제 2009년, 2011년에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그 사람의 페이퍼에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스피로브 인덱스를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제안하는 방법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론이 어떤 거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벡터 자기 핵의 모형이라고 VA라고 하지 않습니까? VA를 하게 되면 폴케스타이라 베이리어스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FEVD라고 하는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EVD를 가지고 자기는 스피로브를 굉장히 쉽고 인투이티브하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페이퍼를 놨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가 나오고 상당히 이제 많은 후속 연구들이 그분도 했고요. 디볼드라는 사람도 하게 되고 다른 분들도 이 사람의 페이퍼를 보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스피로브에 대해서 지금 저런 식의 메저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최근에 좀 많이 2009년부터 디볼드의 페이퍼 이후로 좀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뭘 다 건너뛰었는가 하면요. 저는 이제 VAR은 되게 잘할 거라고 잘 알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VAR을 가지면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순식간에 이런 식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테이블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베이리어스 디컴포지션 한 결과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를 하게 되면 P를 식별을 할 거고요. 파라메트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나면 이제 바 모형이 다 이렇게 셋업이 되고 나면 그 모형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유명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알고 계시는 그랜저 코졸리티 같은 것도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또는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표적인 거고. 반면에 이제 그거와 함께 이제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예측 오차 분석분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볼드가 한 말도 그렇고요. 이쪽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동의하시는 분에 이런 게 있더라고.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 이렇게 거시경제 개념 분석할 때 보면 바 해서 마지막 순간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 분석해서 뭐 유가의 샥이 왔더니만 GDP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게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베리어스 에러 디컴포지션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표현을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때까지 많이 홀대를 받았던 게 뭐냐면 폴케스트 에러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디볼드가 하는 이야기도 보면 이런 식의 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 표로부터 좀 유용한 정보를 잘 만들어서 스피로브를 좀 한번 측정을 해볼 것인지를 그 디볼드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총 n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VAR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VAR 시스템을 가지고 추정을 했고 그 추정된 결과를 가지고 폴케스트 에러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D11H라고 하는 것이 대문자 H는 이제 그 폴케스트 에러 베리언스 디컴포지션 하게 되면 호라이즌 트리 1이냐 2냐 3이냐 이렇게 호라이즌 트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호라이즌 트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11이 그 H가 1이라고 하면 그 1이라는 호라이즌 트리 안에서 X1과 X1이 만나는 그 다이어갈 텀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 폴케스트 에러 베리언스에서 자기 자신이 설명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폴케스트 에러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폴케스트를 했을 때 에러가 생기는데 그 베리언스를 자기 자신이 설명하는 부분과 모형에 있는 다른 변수가 설명하는 모형으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표에 보시면 다이아고널 텀은 다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들을 다이아고널 텀에 넣게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비대각에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변수로부터 설명되는 부분들을 이제 쭉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하고 나서 디폴드가 한 말이 뭐냐면 가로를 쭉 더하고 세로를 쭉 더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각각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제일 밑에 보시면 to others가 있고요. 칼럼 제일 끝쪽을 보시면 from others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others로부터 오는 것들은 칼럼을 썸을 하면 되는 거고요. from others로부터 오는 것은 행을 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from others와 to others의 차이를 net이라고 부릅니다. net이라는 말은 from에서 to를 뺀 거니까 아니면 또 to에서 from을 뺀 거니까 이건 순수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받는가에 남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더한 제일 끝에 있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저게 바 시스템 전체 내에서 생기는 커넥티드니스 또는 뭐 스피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페이퍼를 보면 이런 식의 테이블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을 자기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커넥티드니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연관성 뭐 이렇게 좀 번역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연관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면 이제 결국은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을 한 결과를 정리를 한 것이고요. 실제 이제 실증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 결과 가지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폴케스트 에러 베리언스 디컴포지션 할 때는 H가 1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시차를 밀러 나가면서 폴케스트 에러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1부터 해서 2, 3, 4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약간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면 1부터 쭉 이렇게 데이터를 H를 늘려나가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H가 4 정도에서 약간 수렴하는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H를 4를 가지고 이후에 분석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H가 1, 2, 3, 4 이렇게 좀 단기가 얘들은 좀 단기라고 생각하고 뭐 5부터 넘어가는 애들 중장기라고 하면 단기의 스피로버의 모습과 중장기의 스피로버 모습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악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에 대한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인투이션이 있는 사람들은 H에 따라서도 뭐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수렴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분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의 커넥티드니스 테이블을 가지고 from과 to를 구하게 되고요. from과 to를 계산해서 net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산하게 되고 전체 썸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볼드가 이런 식의 페이퍼를 2009년과 2011년 2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페이퍼를 2개를 씁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어떤 페이퍼를 썼는가 하면 지금 이 표에서 제일 끝에 있는 토탈 커넥티드니스만 가지고 분석을 한 페이퍼를 쓰게 되고요. 2011년에는 2009년의 페이퍼를 바탕으로 제가 보기에 글을 좀 더 잘 씁니다. 2009년 페이퍼에서 아이디어가 확장된 건 없는데 이런 식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프롬과 투도 계산하고 넷도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글을 이렇게 좀 멋있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있는 페이퍼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피로버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리고 이렇게 스피로버를 계산하게 되면 디볼드의 말을 빌리며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의 그 폴케스트 에러 베리언스 디컴포지션 자체가 제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베리언스니까.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의 가장 큰 좀 애로사항이 뭐냐면 부호에 대한 해석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제곱 스퀘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호에 대한 그런 해석상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괜찮은 메저라고 계속 그 디볼드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테이블을 커넥티드니스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이아고널 텀에서는 자기 자신의 베리언스를 자기 자신의 변수가 얼마만큼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비대각에서는 다른 변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용 분석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봤는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 G7 스탁 데이터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데이터를 위클리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간 안에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큰 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디스크립티브를 보시면 G7이 프랑스부터 해서 일본까지 이렇게 다시 7개의 나라가 G7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스큐니스나 콜토시스를 보면 그리고 그 밑에 자크베라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큐니스와 콜토시스를 결합해서 정교성을 검증하는 거니까요. 자크베라 통계량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완벽하게라 굉장히 강하게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LB라고 하는 게 링박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통계량으로서 자기 상관 인지압력을 검증하는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지금 링박스의 통계량의 포 베리어블은 원래 그 레벨 자체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한 거고요. 베리어블 제곱은 그 리턴의 제곱을 한 예를 가지고 그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엠피리컬 어널리시스에 대한 리턴에 대한 엠피리컬 어널리시스를 첫 번째 단계에서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정규 분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스탁의 리턴의 제곱이 자기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턴이 정규 분포가 아니고 리턴의 제곱이 자기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캔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 분포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가 두 개가 믹스가 되어 있는 분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이제 제가 좀 하나 더 검증을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가 얘가 정규 분포인지 두 개의 정규 분포의 혼합 분포인지를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테스트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같은 거 테스트를 해보면 사실 모든 스탁 데이터들은 거의 정규 분포보다는 혼합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혼합 분포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넘어갔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파트가 그 우리가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가치 ARJ라고 하는 그 모형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있는 W가 가치 원론에 보시면 그 상수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알파1, 베타1은 이제 그 가치 원론의 알파1, 베타1이라고 하는 거 상수가 되고요. 그리고 C는 이제 C로 감마 부분은 그 점프 인텐시티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AR1이라고 했기 때문에 쪽에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에 세타와 델타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점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정규 분포이고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다 이렇게 셋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세타와 델타라고 하는 것이 점프가 발생을 했을 때 각각의 평균과 그 사이즈의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개 나라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다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추정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좀 일반적인 것과 다른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제 가치 원론만 있을 때와 좀 제가 생각에 좀 다른 결과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면 W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W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가치 원론을 피팅을 하게 되면 W랑 알파1, 베타1 전부 다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대요. 0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0이 아니라 테스트할 때 유의한데 지금 이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0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맞다라는 것은 개런티를 못합니다. 저희 그냥 혼자 개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가치 원론의 W가 이제 하는 역할을 보면 롱런 베리언스랑 관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의 그 확률 분포 두 개의 오차함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저 W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식의 분석, 이 가치 ARJ 모형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저널에 몇몇 사람이 쓴 페이퍼를 보면 첫 번째 페이퍼가 2004년에 나온 페이퍼인데 그 페이퍼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SP500이랑 IBM 같은 그런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걔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 어떤 사람이 이 가치 ARJ 모형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시장이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버전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어떤 금융 통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런 금융 통화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 모형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한 이 가치 ARJ 셋업에서요. 점프인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하나의 더미 변수를 주고 그 더미 변수가 영향력이 있냐 없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페이퍼에 실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페이퍼에는 전부 다 W가 사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제가 해본 이 데이터셋에서는 W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뭐 거의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특히 보시면 이제 로 같은 경우가 AR1의 코에피션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사실 거의 1에 가까운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스테이셔너리를 그냥 1이라고 기준에서 보게 되면 스테이셔너리에 만족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1에 가까운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점프인 테스트가 굉장히 어쩌면 랜덤하게 좀 가까울 만큼 이제 한 번 샷이 오면 좀 오래 퍼시스턴트가 지속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점프 인텐시티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같이 ARJ 모형을 가지고 점프 인텐시티를 이렇게 쭉 만들어내가지고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처음에 보셨던 그 점프 인텐시티라고 하는 그 모델 셋업에서 그 같이 ARJ 그 오토 리그레션 점프 인텐시티가 AR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 몇 개의 파라미터가 0인지 아닌지 라이클리드 레이시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테스트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걸 만족을 하고요. 즉 컨스탄트가 아니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그 스탁 인덱스 리턴의 타임 베링 점프 인텐시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실선이고요. 그 수평이죠. 호라이즌트로 점선으로 표현된 것이 저네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상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이 모형을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얘를 좀 한번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프 인텐시티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 그려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 좀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칠한 이렇게 원으로 좀 강조를 한 부분이 보면 저희가 지금 저 기간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 신고하면서 생겼던 그쪽 소위 말해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최고 정점으로 달했던 시간들이거든요. 그때 보시면 이제 굉장히 점프 인텐시티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이 점프 인텐시티를 잘 활용을 하면 어떤 그 나라와 나라든 아니면 뭐 산업지수는 산업지수고요. 그 변수의 대상이 컨텐츠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얘네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극단적인 동시적인 붕괴를 잘하면 얘가 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들 이제 클리어하게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클리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얘가 점프 인텐시티를 뽑아낼 수는 있는데요. 이 점프 인텐시티의 변동 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데일리 데이터 그 자체에 있는 노이즈가 상당히 많은 거죠. 반면에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위클리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노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제거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점프 인텐시티 자체가 클리어합니다. 데일리를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점프 인텐시티가 정말 왔다 갔다 이게 굉장히 스무스라고 반대니까 언스무스하게 보이는 거고 완전 볼레타일이 엄청 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위클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점프 인텐시티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인터내셔널리 어떤 코어 무브먼트를 좀 보려면 약간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클리로 분석을 했고요. 먼슬리로 분석을 하시거나 뭐 데일리로 분석하시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먼슬리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 리턴 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그리게이셔널 가우시안이라고 해서 그 리턴을 계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점 정규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먼슬리 데이터로 해보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그 먼슬리 데이터 자체는 거의 정규분포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이게 믹스트라고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봤던 위클리 데이터까지는 그래도 해보면 먼슬리와는 다르게 두 개의 믹스트라고 보기에는 좀 충분히 근거가 있어가지고 위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좀 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임 베링 점프 인텐시티가 미국의 경우 이렇게 쭉 흘러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냥 우리가 처음에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 외환 같은 경우는 외환 압박 지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위기를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환 압박 지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압박 지수를 계산해서 이게 어느 일정 수준보다 크면 1이고 0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디파인하고 뭐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 사실 위기를 디파인한다는 것도 뭐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정성적으로 어디가 위기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실 위기를 디파인하는 것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점프 인덱스를 계산하고 이게 뭐 미디언이면 미디언이고요. 또는 아니면 뭐 퀀타일 중에서 뭐 70이든 70이든 뭐 이런 식의 걸 하나 기준을 설정해서 이거보다 크면 위기고 이거보다 작으면 위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위기를 디파인할 때도 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처음 이걸 봤을 때 이 점프 인텐시티가 좀 많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오전보다는 재밌죠. 그 그래프에서 네. 볼라틸리티도 존재하고 점핑도 존재한다는 뜻이죠? 지금 이 그래프는 저희가 모델 셋업에서 점프 인텐시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걔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볼라틸리티는 있고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점프 인텐시티만 그린 거라니까요. 이게 혹시 볼라틸리티가 아니라는 증거는 뭐죠? 볼라틸리티가 아니라는 그 말, 저 질문 이해 못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좀 프로젝션 하면은 네. 그 볼라틸리티가 저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W가 제로일 것 같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거 혹시 볼라틸리티를 점프로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같이 AR, JI는 이게 그 이런 풀키 네. 요것이 이 펄스를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펄스 이런 프로티를 떼고 저걸 추정했을 때 잘 적합이 안 됐다 이런 뜻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얘를 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네, 뭐가 문제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 원론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가치 원론에서는 이제 거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컨디셔널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치 원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스페셜한 스탠다드한 케이스인데요. 얘가 스탠다드한 케이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산이 생긴 모양이 저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 원론의 확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정규 분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실제 데이터에서 정규 분포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큐드 T나 뭐 제너럴라이즈 에드 디스트리뷰션처럼 또는 뭐 좀 더 꼬리가 좀 길거나 시메트릭하지 않은 분포를 쓰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치 원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아까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올 때면은 결국은 기본 가정에 만족하지 않아서 모델링이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모델링은 되죠. 설명력이 좀 떨어질 뿐이겠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거의 네. 나은 그 모델링으로 생각하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까 맨 앞에 상수가 왜 제로 됐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상수는 얘가 요 파트를 제가 의미하거든요. 일반적인 가치 원론을 그냥 피팅을 하게 되면 세 개가 다 유의적으로 나옵니다. 0과 다르다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한 결과에서는 얘가 0으로 무시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봤더니만 그냥 제가 내린 가설은 이겁니다. 이제 흔히 사람들이 가치 원론 셋업을 할 때 이 W를 장기 평균 분산이랑 관계가 있다고 부릅니다. 가치 원론의 그 기본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 아이디어 자체가 장기 평균 볼레틸리티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왔다 갔다 변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모델을 셋업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보신 저 식에서 W가 장기 평균 분산이랑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유의하기에 0이 아닌데 지금 제가 한 분석에서 0이라고 나왔던 이유를 제가 그냥 생각했던 이유는 그때 그 당시 그냥 짧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W가 장기 평균 분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형에서는 가치 원론이랑 저기 있는 점프 파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장기 평균을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내가 이제 타임 베라에 관한 점프 인텐시티가 생긴 모습이고 얘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델 셋업에서 람다 t를 추정을 한 애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볼레틸리티랑은
그러니까 람다 t가 커지면 점프 파트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볼에 영향이 있냐라고 물으시고 영향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볼레틸리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얘가 점프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텐시티라고 하니까 얘는 보시면 Y축을 보시면 다 0보다 크지 않습니까? 점프 인텐시티 0보다 커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일단 그냥 그 비교를 위해서 평균 라인을 한번 그어봤는데 평균보다 큰 부분들을 위기라고 생각하면 이제 위기가 좀 이제 드문드문 많이 보이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데이터를 실제 쭉 이렇게 그 디스크립티브로 구해보면 얘는 굉장히 좀 한쪽 스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기 기간의 점프 인텐시티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미디엄 같은 걸 쓰는 게 조금 더 로버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엄 같은 걸 이렇게 좀 해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위기를 판별하는 부분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G7 스텝 인덱스에 대해서 리턴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리턴은 그 관측한 리턴 그 자체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스피드 오브 테이블을 한번 구해본 겁니다. 커넥티니스를 보기 위해서. 그래 보시면 H가 1부터 해서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리턴 같은 경우는 H가 8일 때, 그러니까 한 지금 이게 위클리 데이터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편히 그냥 통상적으로 말할 때 한 8이라고 하면 한 2달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H가 8일 때부터 얘가 거의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볼레틸리티 쪽에서 H가 8일 때보다는 12가 조금 더 수렴이 되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보였고, 그래서 일단 H가 12일 때의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H가 12일 때를 가지고 스피드 오브 테이블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가장 큰 건 다이오가날이 제일 큰 거죠.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자기 자신한테 설명되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다이오가날이 제일 크게 되고요. 반면 이제 졸먼 같은 경우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UK에 꽤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그 졸먼, 독일, 프랑스, 이탈리, 영국이 어쨌든 유럽이라고 하는 그 권역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주고받는 게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뭐 사람들이 미국 그러니까요. 미국 시장 자체가 크고 거기서 온 샷들은 빨리빨리 전파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받는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4.80부터 쭉 해서 이렇게 계산을 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와 프롬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 넷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저기 넷은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 절반을 보시면 2가 86.37이지 않습니까? 프롬이 81.03입니다. 저거 두 개를 빼면 5.34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서 남나진 부분이니까 저 값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도 꽤 큰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꽤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스피드 오브 인덱스 테이블을 계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VAR을 하게 되면 폴캐스트랑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 이제 변수의 올더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가지고 직교화, 오소고날 차학을 구하게 되면 변수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2009년에 디볼드가 한 이야기는 그 변수의 순서를 그냥 미국을 제일 위에 넣자.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영향이 강하니까. 그래서 대충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1980년대 중반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화 예측 오차 분산분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Generalized Variance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방법은 변수의 올더링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볼드가 2011년에 페이퍼에 쓴 것은 Generalized Variance Error Decomposition을 썼기 때문에 변수의 올더링에도 좀 상대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방법도 일반화 예측 오차 분산분해를 했기 때문에 변수의 올더링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같이 ARJ에서는 두 개의 베리언스의 합이 토탈 베리언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탈 베리언스에 대해서 스피드오버를 한번 구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봤던 리턴이랑은 이제 스피드오버의 그 절대적인 어마운트도 다르고 그 절대적인 값도 다르고 주고받는 어떤 넷에서 반기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훨씬 더 넷의 효과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디볼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리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베리언스가 이런 식의 스피드오버에는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디볼드가 했던 페이퍼는 제가 했던 페이퍼랑
이 부분은 똑같고요.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은 볼레틸리티를 저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볼레틸리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실제 관측된 데이터에 예를 들면 주별 볼레틸리티라고 하면 일별 데이터의 최고가, 최고가, 최저가, 미들, 로우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이렇게 계산해서 볼레틸리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볼레틸리티 계산하는 방법만 좀 다르고 마지막에 있는 페이퍼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던 결과가 뭐냐면 풀 샘플에서 그 전체 샘플에서 한번 딱 분석을 한 스피로브 테이블이고요. 이제 디볼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스피로브 플러스를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일정 기간을 딱 잘라낸 다음에 롤링을 시켜나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바 시스템 전체의 스피로브 플랫입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스피로브 플랫을 계산하면 토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토탈을 가지고 100개의 윈도우 사이즈를 계산해서 쭉 10주, 두 달이라고 생각해서 한 10주 정도를 밀어나가면서 스피로브 플랫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4개의 그 메저에 대한 스피로브 플랫을 그려봤습니다. 그래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리턴이고요. 두 번째가 토탈 베이런스고요. 세 번째가 점프 인텐시티고요. 네 번째가 스큐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선이 리턴이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이 지금 제가 이 손으로 짚은 그게 뭐냐면 스큐니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디볼드가 했던 연구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방법론을 래퍼에서 했던, 물론 데이터가 좀 달라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했던 이야기가 결론이 뭐냐면 리턴의 스피로브보다는 볼레틸리티의 스피로브가 훨씬 더 이렇게 한번 퍽 뛰는 점이 있다. 한번 이렇게 펑 튀었다가 쭉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8년 2월 이후에 보면 저기 한 9월, 10월쯤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만 브라더스 그쪽 사태 쪽이거든요. 저때 보면 이제 볼레틸리티랑 리턴 모든 애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샥이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펑 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큐니스는 금융위기 기간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인크리징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숙제는 뭐냐면 이제 만약 얘가 다 잘 따라왔다, 제가 잘 했다라고 하면 제가 왜 저럴까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스큐니스 인크리징 합니다. 그리고 베리어스랑 리턴은 디볼드 이외에 모든 사람이 했던 결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이런 식의 결과밖에 못 내는데 지금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제가 했던 모형에서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이제 점프 인텐시티고 하나가 스큐니스인데 그래서 보시면 점프 인텐시티는 사실은 토탈 베이런스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보이게 되고요. 절대적인 어마운트 자체는. 다만 이제 조금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큐니스가 이제 위기 기간에 다가올수록 굉장히 커졌다가 또 이제 약간 감소하다가 이제 유럽발 재정위기 그때 즈음을 기해서 좀 약간 후에 스큐니스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를 좀 살펴보는 것이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치 ARJ 모형을 써서 모델링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리턴 데이터에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리턴 데이터 자체가 믹스드 노멀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증명이 되었고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프 인텐시티라는 걸 뽑아보니 이 점프 인텐시티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도 좀 당연하지만 하나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로브 플랫 롤링 윈도우 어널리시스를 해보니까 스큐니스보다는 리턴과 볼레틸리티가 그 절대적인 어마운트 자체가 좀 더 큰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스큐니스는 조금 인크리징 하는 패턴이 보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디볼드가 2009년에 2011년에 했던 이야기랑 리턴과 볼레틸리티는 거의 흡사한 패턴을 보이더라. 그리고 지금 보기에 만약 이 스큐니스에 대해서 생기는 부분을 잘 해석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마지막 순간 이제 악유하고 싶은 것은 스피로버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리턴과 베리언스만 봤는데 이걸 스큐니스로 확장하면 조금 더 뭔가 색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많은 레퍼런스가 있을 것 같은데 키 페이퍼 4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볼드가 2009년에 쓴 페이퍼랑 디볼드가 2011년에 쓴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2009년 페이퍼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에 좀 더 잘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페이퍼는 이 좀 저속한 표현으로 되게 잘 팔릴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잘 팔릴 수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 스피러브를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에다 넣어가지고요. 얘가 어떻게 접화가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그림이 굉장히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에 보면 참 되게 읽기 어려운데 그냥 마흐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저 사람이 쓴 저 페이퍼가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실렸는데 저 페이퍼의 가치 ALJ라고 하는 모형이 이제 레퍼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전에 한 2002년도에도 가치 ALJ라고 하는 모형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쓴 페이퍼보다는 이 사람이 쓴 페이퍼가 훨씬 더 좋은 전에 실렸습니다.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실린 페이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인퍼스 리스폰스 펑션이나 제너럴라이즈 베리어스 디컴포지션 할 때 일반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파사란이라는 사람과 신용철 교수라는 분이 쓴 페이퍼가 인퍼스 리스폰스 펑션의 일반화 버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런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4개 정도를 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을 지키는 게 제일 좋은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